트로이 목마 안에서 그리스 이타카의 전사들이 쏟아집니다. 당신의 전사들은 곳곳에 불을 지르고 창끝을 트로이 사람들에게 겨눕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비명이 도시를 메아리칩니다. 도시는 화염으로 붉게 타오르고 당신의 발밑에 수많은 시체가 밟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트로이 전사들이 급하게 무기를 들고 휘둘러보지만 그리스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펜테콘테로스 배 위에서 트로이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화염이 삼킨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당신의 발밑에는 부서진 뼈가 나뒹굽니다. 동굴 안은 비릿한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개를 쳐다보니 당신 앞에는 키가 5m에 달하는 거인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마 정중앙에는 눈이 하나뿐입니다. 거인이 손을 뻗어옵니다. 당신 옆에 서 있던 한 부하가 거인의 손에 잡혀 올라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생 특급 안내자 아르케 채널의 강림희입니다. 오늘 당신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새 영화 오디세이에서 맷 데이먼이 맡은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영화 오디세이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의 원작 오디세이아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서적으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워즈와 같은 SF와 판타지 장르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웅의 여정과 이세계 모험이라는 원형을 최초로 정립한 책입니다. 왜 우리는 집을 떠나 고생하다 시련을 겪고 성장해 돌아오는 영웅들의 성장 스토리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오디세우스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과 고고학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3초 후 환생특급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니 큰 나무 방 안에 수많은 전사들이 들어옵니다. 옆에 붙은 청년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Your Majesty, do we still wait? Your Majesty, I am Neoptomus, son of Achilles. 당신은 그가 붙인 아킬레우스를 닮아 용맹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당신은 나무판 틈으로 밖을 살핍니다. 성안 광장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마 주위를 돌던 여자들이 놓고 간 올리브 가지만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타고 있는 목마를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무 벽을 아주 살살 3번 두드립니다.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당신 옆에 네오프톨레모스가 창자루를 꽉 움켜줍니다. 당신은 내려가는 밧줄을 잡고 앞장섭니다. 발이 땅에 닿습니다. 곧이어 당신의 부하들이 하나씩 내려옵니다. 23명이 모두 다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손짓 하나로 세 조를 움직입니다. 첫 번째 조는 성 밖에서 기다리는 아군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성문으로 뛰어갑니다. 두 번째 조는 소리를 외칠 성벽 위 파수꾼을 제거하기 위해 뛰어갑니다. 세 번째 조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를 사로잡기 위해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당신은 첫 번째 조를 직접 이끕니다. 성문 앞에 가까워지니 파수병 둘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하들은 성문의 빗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목마는 당신의 전사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많은 동물 가운데 당신은 말 모형에 숨은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의 원본인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에는 사실 목마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목마는 나중에 나오는 후속작으로 보이는 오디세이아에서 잠깐 회상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왜 목마 스토리는 유명해졌을까요? 대부분 로마 시대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에서 살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이 목마 하면 떠올리는 극적인 장면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여겨지는 시점보다 1000년 이상 뒤에 완성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말이라는 상징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목마를 성벽을 부수는 공성무기로 간주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성문을 부수는 큰 통나무에 순양이나 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즘도 문을 부수는 도구를 영어로 배터링 램, 즉 들이받는 순양이라고 부릅니다. 또 말은 지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말의 신이자 지진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말이 트로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지진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내 성문이 열립니다. 문 밖에서 수천 명의 군대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 그의 동생 메넬라오스,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우스, 지혜로운 노장 네스토르,
그리고 그 뒤로 줄지어 늘어선 아카이아 그리스 병사들이 보입니다. 당신의 손짓에 맞춰 소리 없이 성 안으로 진입합니다. 당신은 손을 들어 명령합니다. Throw the torches and burn it all to the ground. 전사들이 횃불을 던지자 트로이 곳곳에 불이 붙고 놀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광장으로 달려나옵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변한 트로이의 광경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A victory. 10 years in the making. 1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트로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 하인리히 슐리만의 발굴로 트로이는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서북부의 히사를릭 언덕 아래에서 무려 9개의 도시 유적이 겹쳐서 발견된 것입니다. 트로이는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지면 또다시 세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래에서 세어 7번째 층인 7A층이 트로이 유적입니다. 7A층에서는 두꺼운 재, 청동화살촉, 제대로 묻히지 못한 사람뼈 등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큰 항아리를 파묻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즉, 성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했고 실제로 전쟁을 했고 불에 탔다는 증거입니다. 대략 기원전 1200년 전후입니다.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독일 코르프만 교수팀이 발굴한 결과 도심이 약 27만 제곱미터, 축구장으로 치면 37개 넓이였습니다. 인구는 5,000명에서 최대 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정복에 10년이 걸렸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트로이는 누구였을까요? 고고학적으로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히타이트라는 고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왕국 유적에서 발견된 점토판 편지들 중에 아히야와라는 국명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아히야와가 바로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왕국, 즉 호메로스가 노래한 그 아카이아 그리스인들이라고 비정합니다. 편지에는 요즘 아히야와 놈들이 서쪽 해안 도시들을 자꾸 건드린다. 특히 윌루사라는 도시를 놓고 자꾸 시비를 건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윌루사는 그리스어 일리오스, 즉 트로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 세력과 서부 아나톨리아 세력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암시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시비를 걸러온 그리스인인 것입니다. 왕궁 안쪽 제단 앞, 아킬레우스의 아들인 네오프톨레모스가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는 독에 묻은 화살을 쏘아 아킬레우스를 살해했습니다. 적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적의 아버지를 복수한 것입니다. 10년 전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이끌려 이 성문을 넘던 그날 이후 온 그리스가 기다려온 승리의 밤입니다. 스파르타와 당신이 이끄는 이타카는 다레우스의 맹세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당신은 왕궁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밑에 시체가 밟힙니다. 1명, 2명이 아닙니다. 그때 신전 쪽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Athena, oh Athena, deliver me. 자세히 보니 신전 위 아테나 여신상 발치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 공주입니다. 신전은 원래 그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건 그 시대 지중해 세계 공통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하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아스라는 남자가 신전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여신상 근처에 있던 공주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때 여신상이 몹시 흔들립니다. 당신의 눈은 조각상의 눈과 아주 잠깐 마주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소리칩니다. Cease!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신의 저주를 직감합니다. 신전에서 사람 하나 끌어냈다고 그게 대수냐 싶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지중해 사람들에게 신전은 요즘의 대사관 같은 불가침의 성역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피신한 사람은 그 신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성역을 침범하는 건 곧 그 신 자체와 싸움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리스군이 짓밟은 곳이 아테나 신전이었습니다. 전쟁 내내 그리스 편을 들어준 바로 그 여신의 성소를 그 여신을 믿는 그리스 병사가 유린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호메로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트로이 함락을 다룬 서사시권의 일리우페르시스와 후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 전승에서 오디세우스는 신의 분노를 살찌시니 아이아스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덧 새벽이 찾아왔고 당신은 성박 해변으로 갑니다. 검은 재가 날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시 곳곳에 연기가 올라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당신 앞에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배들입니다. 이름은 펜테콘테로스로 노자비가 50명 타는 배라는 뜻입니다. 길이는 약 27m에서 30m의 폭은 3에서 4m입니다. 바람이 좋으면 돛을 펴고 바람이 없거나 반대로 불면 50명이 죽어라 노를 저어야 풀향에 갈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짐을 나릅니다. 청동솥, 옷감 두루마리, 청동 무기, 그리고 노예로 잡힌 트로이 여자들을 줄줄이 싣습니다. 당신은 배 위에 오릅니다. Now we march west to our home, Aether. 당신은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칠을 항해했습니다. 부하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배에 보물과 여자가 가득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해안이 보입니다. 해안의 이름은 이스마로스입니다. 트라키아라는 지역의 바닷가로 키코네스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당신은 부하들에게 외칩니다. We strike that city too. They were our enemies, allied with Troy. 당신의 부대는 배에서 내려 해안 마을을 기습합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스마로스 마을은 저항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이 잡히고 창고가 열립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창고에서 포도주 항아리를 굴려 나옵니다. 고대부터 이 땅의 포도주는 유별났습니다. 당신은 명령합니다. Gather your belongings and retreat to the ships. Their king may dispatch an army against us. 하지만 부하들은 잠시 머물고 가길 간청합니다. 당신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왕의 권위로 부하들을 강제로 배에 태운다. 2번. 한숨을 쉬고 딱 오늘 밤만 봐준다. 당신은 사기를 생각해 2번을 택합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부하들은 해변에서 술에 취해 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산 위에 키코네스족의 다른 부족들이 당신네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군은 취한 상태에서 급습을 당합니다. 곳곳에서 도륙을 당합니다. 칼로 저항하던 당신은 술에 취해 살아남은 부하들을 배에 밀어넣습니다. 배는 곧장 섬을 등지고 나아갑니다. 부하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제까지 옆에서 함께 노를 젓던 동료 72명이 시체가 됐습니다. 당신은 뱃머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때 바람이 바뀝니다. 하늘이 검게 물듭니다. 서쪽에서 오던 순풍이 갑자기 남쪽으로 돕니다. 파도가 배전을 치기 시작합니다. 노잡이 하나가 노를 놓칩니다. 당신은 소리칩니다. Drop the sails! Man the oars!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지진의 신이자 말의 신이자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편이었던 신입니다. 그 신이 지금 당신의 배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파도 위에서 춤을 춥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돛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정신을 잃습니다. 당신의 함대는 며칠 뒤 새 섬을 발견합니다. 섬 가운데는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 당신은 최정예 부하 12명만 데리고 언덕을 오릅니다. 한 손에는 이스마로스에서 약탈해온 아주 독한 붉은 포도주, 가죽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숨이 턱까지 찹니다. 동굴 입구는 성인 남자 5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가도 남는 너비입니다. 동굴 앞에는 짐승의 뼈가 뒹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덜덜 떨며 속삭입니다. My king, let us return for now. Something feels wrong here.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당신은 당신이 살던 시대의 질서인 손님의 규칙을 들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Fear not. No harm shall come to the guests. 동굴 안에는 수백 마리의 양떼를 가두는 우리가 있고 곳곳에는 거대한 치즈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축을 흔드는 쿵, 쿵 거리는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5m에 달하는 거인이 들어옵니다. 이마 정중앙이 이상합니다. 커다란 안광을 내뿜는 눈이 하나뿐입니다. 거인은 성인 남자 20명이 밀어도 꿈쩍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바위를 한 손으로 굴려 동굴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곳은 손님을 맞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거인이 당신들을 향해 웃습니다. 거인이 손을 뻗습니다. 당신 옆에 서 있던 한 부하가
거인의 손에 잡혀 올라갑니다. 당신은 창을 쥐고도 찌를 수 없습니다. 저 거인을 죽인다면 저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괴물이 당시에 진짜 살았을까요?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를 연구한 학자는 스탠퍼드대의 아드리엔 메이어입니다. 그는 외눈박이 괴물을 선사시대 지중해의 시칠리아와 크레타 등의 섬에 살았던 외소 코끼리로 비정했습니다. 코끼리의 두개골 정중앙에는 코가 연결되는 거대한 비강이 뻥 뚫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뱃사람들이 시칠리아의 동굴에서 사람 머리의 2~3배만한 뼈를 발견했을 때 이마 정중앙에 거대한 눈구멍이 하나 박힌 외눈박이 거인의 흔적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실제로 폴리페모스의 무대로 지목되는 시칠리아의 아치트레차 해변에는 거인이 던졌다는 현모암 기둥들이 솟아있고 인근에 있는 산 테오도로 동굴에서는 지금도 외소코끼리 화석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인은 부하 2명을 마저 씹어먹고 양떼를 몰고 입구를 나간 뒤 다시 밖에서 돌로 막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당신과 부하 4명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동굴 한 구석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발견합니다. 부하들과 함께 나무 끝을 창처럼 깎고 불에 달궈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녁이 되어 거인이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부하 2명의 머리를 바위에 깹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이스마로스의 붉은 포도주 자루를 내밀어 바칩니다. 원액을 마시면 어른도 실신하는 지중해에서 가장 독한 술입니다. 거인은 단숨에 술을 들이켭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그가 묻습니다. Tell m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Out. 아무도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Otis, I shall eat you last. 거인은 술에 취해 뒤로 쓰러져 코를 곱니다. 당신과 부하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통나무를 들고 뛰어오릅니다. 거인의 이마 한가운데 그 하나뿐인 눈에 통나무를 박아넣고 무자비하게 비틉니다.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체액이 튀어오릅니다. 거인이 비명을 지르며 미쳐 날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굴 바깥에 살던 다른 거인들이 폴리페모스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누가 널 죽이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눈먼 거인은 우티스가 나를 죽인다고 답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인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티스는 그리스어로 아무도 아닌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거인들은 아무도 날 해치지 않는다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의 아재 개그였던 셈입니다. 눈먼 폴리페모스는 동굴 입구에 바위를 치우고 문에 걸터 앉습니다. 도망치는 자를 잡기 위해 나가는 양들의 등을 일일이 손으로 쓸어 만집니다. 당신은 양 3마리를 밧줄로 묶고 부하들을 그 배 밑에 매달아 통과시킵니다. 당신 역시 이 동굴에서 가장 거대한 순양의 털을 틀어쥐고 배 아래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당신이 매달린 순양이 입구를 지날 때 폴리페모스의 거대한 손이 양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거인이 양을 쓰다듬으며 웁니다. 당신은 양의 백가죽 아래에서 전율합니다. 당신의 부하 6을 씹어먹은 몬스터도 자신이 기르는 짐승에게는 다정하게 울 줄 안다는 섬뜩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과 살아남은 부하들은 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립니다. 배에 올라타 노를 젓고 해안에서 멀어집니다. 당신은 뱃머리에 서서 절벽 위에 눈먼 거인을 올려다봅니다. 조용히 빠져나갔어야 할 완벽한 승리의 순간, 당신은 자만심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You blinded beast! If you wish to know who put out your eye, it is I, Odysseus, king of Ida! 절벽 위에서 그 이름을 들은 거인이 멈칫합니다. 그리고 2 손을 하늘로 뻗습니다. Father Poseidons, hear me! Never let that man Odysseus see the shores of Ida again! 저 멀리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칠 뒤 배는 폭풍우에 휩쓸려 섬 전체가 청동처럼 매끄러운 검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이올리의 섬에 닿습니다. 섬 한가운데서는 화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곳의 통치자는 바람을 다스리는 왕으로 알려진 아이올루스 왕입니다. 그는 한 달간 당신을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그리고선 거대한 가죽자루 하나를 줍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거친 바람 가운데 당신 고향으로 가는 서풍만 빼고 가죽자루에 담았다면서 이타카에 닿을 때까지 절대 이 자루를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아이올로스 왕과 작별 인사를 한 당신은 서풍을 타고 이타카를 향해 달립니다. 당신은 무릎 사이에 가죽 자루를 끼고 8일 밤낮을 한숨도 자지 않고 버팁니다. 9째 날 새벽, 수평선 너머로 섬이 보입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고향, 이타카의 능선입니다. 해안가에 모닥불 연기가 보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저 언덕 어디쯤 있을 것입니다. 언덕이 점점 가까이 오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며 당신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잠깐 잠든 사이 탐욕에 눈이 먼 부하들이 수군거립니다. 왕이 금은 보화를 자루에 숨겨두었다고 말입니다. 부하 하나가 자루의 매듭을 풀어버립니다. 그때 찢어지는 굉음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이 자루를 뚫고 나와 미친 듯이 일렁입니다. 바다가 뒤집히고 배가 팽이처럼 날아갑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던 이타카의 해안이 맹렬한 폭풍에 밀려 수평선 너머로 까마득히 멀어집니다. 당신은 가판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런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자루에 든 바람이라는 설정이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근데 이전까지 지중해와 북유럽의 뱃사람들은 마녀에게 돈을 주고 바람이 묶인 매듭을 사는 주술을 실제로 굳게 믿고 행했습니다. 바람에 절대적으로 목숨을 의존해야 했던 선원들의 절박한 세계관이 문학으로 응축된 대목입니다. 호메로스가 에피소드를 통해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탐욕이 아닙니다. 20년을 전장에서 버텨온 남자가 왜 하필 고향을 30분 앞두고 잠이 들었을까요? 인간은 목표에 가장 근접해 안도하는 순간 가장 취약하게 무너집니다. 당신 머리 위로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집니다. 절벽 꼭대기에서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 두 팔로 바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위가 당신 옆에 있던 배의 갑판 정중앙에 꽂힙니다. 육중한 삼나무 배가 두 조각으로 쪼개지며 굉음이 협곡을 울립니다.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바위, 수십 개의 바위가 우박처럼 쏟아집니다. 당신이 방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항구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도살장으로 변합니다. 거인들이 두꺼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옵니다. 손에는 거대한 청동 작살이 들려 있습니다. 물 위에서 살려달라 외치는 당신의 부하들을 향해 작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식인 거인족 라이스트리고네스입니다. 눈을 뜨자 배가 미친 듯이 파도를 가르며 만 입구를 빠져나갑니다. 참상이 벌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90초였습니다. 11척의 배, 500명의 전사와 노자비가 9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입니다. 당신의 배 한 척만이 항구 바깥에 있었기에 당신과 46명의 부하만이 식인 거인족 라이스트리고네스한테서 살아남습니다.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거인들이 바위를 던지지만 바위는 배의 꼬리 뒤쪽 파도에 박히며 거대한 물보라만 일으킵니다. 당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봅니다. 몇 분 전 당신의 배는 기괴할 정도로 좁은 바다에만 안쪽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 배 한 척이 노를 긁히며 겨우 지날 수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흰 석회암 절벽이 하늘을 찢을 듯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병목을 지나면 사방이 절벽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잔잔한 원형 항구가 펼쳐졌습니다. 거친 폭풍을 피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요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렸던 것은 식인 거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좁은 만, 하늘을 찌르는 흰 절벽, 그리고 안쪽에 거대한 원형 항구. 20세기의 지리학자들과 고전학자들은 지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의 남쪽 끝에 위치한 보니파치오 항구입니다. 석회암 절벽이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 서 있고 배 한 척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고 구불구불한 입구가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묘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호메로스가 서사시를 집필하던 기원전 8세기 무렵 그리스인들은 본토를 떠나 이탈리아 남부와 서부 지중해로 식민도시를 건설하러 나가는 대항해 시대에 초입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척선과 무역선이 낯선 해안의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당해 함대 전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라이스트리고네스의 참사는 그런 비극적인 실제 실종 사건들의 집단 기억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족이라는 신화적 공포 이미지로 뭉쳐진 결과입니다. 당신의 배는 이름 모를 섬에 닿습니다. 섬의 이름은 아이아이아입니다. 낮은 산과 깊은 숲, 그리고 그 숲 한가운데 매끄러운 다듬은 돌로 지어진 기묘한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남은 부하들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부관 에우릴로코스가 이끄는 23명이 저택으로 정찰을 떠납니다. 숲을 지나 저택에 다다른 부하들은 기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나운 늑대와 사자떼가 저택 주위를 어슬렁거리는데 사람을 보고도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주인을 만난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다리를 비빕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녀가 배를 짜며 부르는 노래소리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달콤합니다. 어서 들어와 쉬시지요. 빵과 고기, 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함을 느낀 에우릴로코스만 숨고 굶주림에 지친 22명의 부하가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그들을 푹신한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거대한 청동잔에 벌꿀과 치즈, 보리가루를 섞은 달콤한 노란 죽을 내어줍니다. 부하들은 허겁지겁 죽을 들이켭니다. 목구멍으로 죽이 넘어간 직후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진흙처럼 무거워집니다. 등줄기를 타고 거친 털이 뚫고 나옵니다. 손가락이 뭉툭한 두 갈래의 굽으로 갈라지고 코가 흉측하게 앞으로 돌출됩니다. 꿀꿀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긴 회초리로 그들의 등을 후려칩니다. 우리는 마녀라고 하면 뾰족한 모자를 쓰고 빗자루를 타며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동화 속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녀인 키르케가 부하들에게 먹인 물질을 부르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르마카입니다. 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약초 혹은 약물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파르마카는 오늘날 약국을 뜻하는 영어 파머시의 어원입니다. 키르케는 3000년 전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식물학 지식을 통달한 독보적인 약초학자이자 화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강력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든 신경마비 식물을 다룰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부하들이 호랑이나 곰이 아니라 돼지로 변했을까요? 호메로스의 시대에 돼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는 가장 완벽한 메타포였습니다. 낯선 이국의 땅이 주는 술과 잔치, 편안함에 취해 자신이 이타카로 돌아가야 할 전사라는 목표와 이성을 상실한 상태를 경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부관이 사색이 되어 배로 도망쳐옵니다. 왕이시여, 부하들이 모두 짐승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괴물이... 당신은 청동검의 자루를 꽉 쥡니다. 홀로 저택을 향해 숲을 걷습니다. 두려움에 목이 바싹 타들어갑니다. 그때 눈앞에 신기루처럼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신들의 전령이자 여행자들의 수호신인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당신의 외증조부이기도 합니다. 헤르메스가 당신에게 씁쓸한 냄새가 나는 작은 풀 한 뿌리를 건넵니다. 뿌리는 수처럼 새까맣고 위에는 우유처럼 새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당신은 외증조부가 준 그 풀을 씹으며 문을 엽니다. 마늘처럼 알싸하고 지독하게 쓴 즙이 혀를 마비시킵니다. 키르케가 당신을 웃으며 맞이합니다. 그리고선 그녀가 내민 달콤한 노란 죽을 단숨에 마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긴 회초리로 당신의 어깨를 내리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키르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그녀의 목줄기에 당신은 서늘한 청동검의 칼끝을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내 부하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당장. 키르케가 해독제를 뿌리자 돼지들이 털을 벗고 다시 건장한 전사들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당신과 46명의 부하들은 키르케의 저택에서 무려 1년간 머물렀습니다. 풍족한 고기와 술, 그리고 따뜻한 목욕. 전쟁에 찌든 당신 부하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느 날 문득 깨닫고 고향을 향해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키르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타카로 가려면 이승의 바다가 아닌 항로로 가야 합니다. 당신의 배는 키르케의 예언대로 세상의 서쪽 끝, 오케아노스의 해류가 만나는 검은 진흙 해변에 닿습니다. 이내 안개 저편에서 수천의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당신을 에워쌉니다. 살아생전의 끔찍한 상처를 그대로 매단 전사들, 늙은 노인, 어린아이의 영혼들이 피냄새에 굶주려 창백한 손을 뻗어옵니다. 그 지옥의 아수라장 속에서 당신의 시선이 한 여인의 실루엣을 향합니다.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입니다. 당신은 피가 담긴 그릇을 어머니 쪽으로 밀어줍니다. 피를 한 모금 머금은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에 흐릿하게 생기의 빛이 돌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어찌 살아 숨쉬며 어둠의 땅에 왔느냐? 당신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기 위해 두 팔을 벌려 거칠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허공에 짙은 안개만을 갈라버립니다. 10년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강인한 군주가 검은 강가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는 죽고 난 뒤에 변치 않는 법칙이란다. 영혼만이 꿈속의 그림자처럼 떠돌아다닐 뿐이지. 당신이 영광을 쫓아 10년의 전쟁을 벌이고 바다를 헤매며 이름을 드높이는 동안 어머니는 오직 당신을 기다리는 그 고통 자체를 견디지 못해 홀로 쇠약해져 죽어갔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저승을 방문해야 한다는 미션은 뻔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호메로스가 묘사한 저승 입구는 그리스 북서부 알바니아 국경과 인접한 에페이로스 지역으로 비정됩니다. 지금도 맑은 물이 흐르는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저승의 강과 이름이 같은 바로 아케론 강입니다. 1958년 그리스 이오안니나 대학교의 고고학자 소티리오스 다카리스 교수팀이 아케론 강 하구를 발굴하다가 유적 하나를 발굴합니다. 바로 네크로만테이온, 즉 죽은 자의 신탁소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종교 시설입니다. 순례자들은 죽은 조상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의 좁은 미로 통로에 며칠 동안 갇혀 외부와 완벽히 단절했습니다. 이곳 항아리 유물에서는 대량의 루핀콩이 발견되었는데 콩은 특정한 조건에서 극도의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성분을 지녔습니다. 이곳 신도들은 여러 개의 철문을 통과하면서 제물을 바치며 구불구불한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네크로만테이아는 1년의 질문을 하고 기도를 읊었고 참석자들은 사제가 바닥에서 일어나 연극용 크레인을 사용하여 사원을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의 배는 다시 잔잔한 해협으로 접어듭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한데 저 멀리 화사한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초원섬이 보입니다. 그러나 꽃밭 사이사이에는 사람의 백골이 산더미처럼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당신은 녹인 밀랍을 부하들의 귀에 빈틈없이 틀어막아줍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당신의 두 팔과 몸통을 거대한 나무 돛대에 결박하게 합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지자 소름 끼치도록 맑고 투명한 두 여인의 화음이 당신의 귓바퀴를 파고듭니다. 노래의 가사는 당신이 예상한 관능적인 사랑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의 노래를 듣고 싶어 미쳐 날뜁니다. 하지만 귀가 막힌 노자비들은 당신의 처절한 시선을 외면한 채 묵묵히 노만 저어댑니다. 배가 섬을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세일에는 스타벅스의 로고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상반신에 물고기의 꼬리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원본에는 세이렌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세이렌은 기원전 5세기경 독일 화가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새의 몸에 여인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가 수백 년 뒤 중세시대 서유럽의 뱃사람 전설과 뒤섞이며 인어의 형태로 심하게 변질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원본에서 세이렌은 왜 외모가 묘사되지 않았을까요? 그녀들의 치명적인 무기는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벽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배가 좁은 병목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왼쪽에는 깎아지른 절벽, 오른쪽에도 하늘을 가리는 절벽이 있고 그 사이의 폭은 좁디 좁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지름 200m짜리 거대한 구멍이 뚫립니다. 바닷물 수천 톤이 그 구멍 속으로 폭포수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잠시 후 구멍이 삼켰던 물을 화산 폭발처럼 뱉어냅니다. 대소용돌이인 카립디스입니다. 당신은 빠른 고민을 합니다. 배를 왼쪽으로 돌리면 절벽 동굴에 있는 6 얼굴을 가진 괴물 스킬라를 마주할 것이고 직진하자니 모두가 죽을 수 있습니다. 1번 정중앙으로 돌파한다. 모두가 빠져 죽을 수 있다. 2번 괴물이 있는 곳으로 배를 돌린다. 몇 명이 죽을 수 있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2번을 택합니다. 그리고선 창자루를 쥔 채 뱀머리에 섭니다. 동굴 안에서 뱀처럼 길고 흉측한 6개의 목이 뻗어나옵니다. 그 끝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난 거대한 머리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6개의 머리가 번개처럼 배 위를 훑고 지나갑니다. 건장한 부하 6명의 허리를 정확히 하나씩 물어 올립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6명이 짐승처럼 절규합니다. 당신은 뱃머리에 선 채 굳어버립니다.
6개의 머리가 그들을 물고 동굴 속의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판타지 소설 속 설정 같은 해협은 존재했을까요? 놀랍게도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있는 메시나 해협입니다. 메시나 해협은 가장 좁은 폭이 3.1km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이오니아 해와 티레니아 해의 조수간만 위상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이 밀물일 때 다른 쪽이 썰물입니다. 그 결과 좁은 병목으로 물이 쏠리며 유속이 초속 3m에 달하는 맹렬한 급류가 발생합니다. 해협 바닥에 암초와 파도가 부딪혀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지금도 지름 수십 미터에 달하는 소용돌이가 관측됩니다. 이것이 대소용돌이 카립디스의 정체입니다. 그럼 반대편 절벽의 스킬라는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반도 쪽 해안에는 실제로 신라라고 불리는 이름의 절벽 마을이 존재합니다. 마을 앞바다에는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어 급류가 암초에 부딪히면 물기둥이 폭발하듯 튀어오르고 굉음을 낸다고 합니다. 당신이 탄 배는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합니다. 며칠 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섬이 나타납니다. 마녀 키르케가 입을 모아 경고했던 바로 그 섬인 트리나키아입니다. 이곳에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 350마리가 방목돼 있습니다. 소를 단 한 마리라도 건드린다면 당신네는 파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저 해변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좋다. 딱 하루다. 대신 소는 털끝 하나도 건드려선 안 된다. 상륙을 하니 끔찍한 남풍이 불어닥칩니다. 폭풍은 무려 한 달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배를 띄울 수 없게 된 부하들의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물고기도 새도 못 잡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부하들 앞에는 살찐 소 350마리가 유유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간 사이 부하들이 소를 잡아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기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닥에 벗겨둔 소의 가죽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기어다닙니다. 불 위에 올려둔 고기 덩어리들이 소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산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리스 남부 크레타 섬에는 미노아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크노소스 궁전 벽화에는 이상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성난 황소의 뿔을 쥐고 공중으로 뛰어넘는 일명 황소 뛰어넘기 의식입니다. 미노아인들에게 황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과 직결된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궁전 지붕마다 세워둔 거대한 돌조각, 일명 봉원의 뿔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가 잘 말해줍니다. 이런 전통은 미케네 시대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선형문자 비점토판에는 신에게 바친 소의 명단과 숫자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를 도축하는 행위는 오직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의에서만 허락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일행이 도축한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는 정확히 350마리입니다. 소의 숫자는 음력 기준으로 1년, 즉 약 354일의 나날들을 상징합니다. 즉 당신의 부하들은 시간의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잘라먹은 것입니다. 당신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배에 올라탑니다. 부하들은 배를 두드리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의 태양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검은 먹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습니다. 파도는 산맥처럼 솟아오릅니다. 첫 번째 벼락이 정확히 배의 중앙 돛대를 강타합니다. 육중한 삼나무 돛대가 두 동강 나며 쓰러져 노잡이 2명이 즉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벼락이 연달아 갑판에 내리꽂힙니다. 배가 산산조각 납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용골 조각 하나를 부여잡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승리자 오디세우스는 모든 함대를 모두 잃고 널빤지에 매달린 패잔병이 되어야 했을까요? 미국 조지 워싱턴대 에릭 클라인 교수는 이 시기를 청동기 붕괴 시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가뭄 지진이 연달아 닥쳤고 히타이트 제국, 미케네 문명, 우가리트 등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도미노처럼 멸망해버립니다. 터전을 잃은 대규모 난민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떠돌며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집트 메르넵타 비문은 이들을 해양민족이라 기록했는데 그중 에크웨시라는 부족의 이름은 그리스인을 부르던 명칭인 아카이오이의 이집트식 표기와 일치합니다. 즉 오디세우스의 10년 방황은 일개 개인의 판타지 어드벤처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문명이 붕괴해 돌아갈 곳마저 잃어버린 채 지중해를 떠돌아야 했던 수많은 난민들의 집단적 경험이
문학으로 응축된 것입니다. 당신은 널빤지에 매달린 채 아흐레를 표류합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향해 수없이 헛손질을 하다 의식을 잃습니다. 열흘째 새벽 파도가 당신을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로 뱉어냅니다. 눈을 뜨자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줏빛 꽃이 흐드러진 초원, 네 갈래의 맑은 샘물, 울창한 삼나무 숲입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섬의 이름은 오기기아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신 님프 칼립소가 서 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당신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요. 오기기아는 인간도 다른 신들도 찾지 않는 지중해의 정중앙,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섬입니다. 칼립소의 보살핌 속에서 당신의 상처가 낫고 갈라진 입술에 생기가 돕니다. 매일 달콤한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마시며 여신의 곁에서 완벽한 평온을 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그 후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오기기아에서 무려 7회를 보냅니다. 오기기아에는 어제와 오늘의 구분이 없고 갈등도, 상실도, 성장도 없습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실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불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먹을 꽉 쥡니다. 나는 늙어가는 페넬로페에게 돌아가겠소. 불사의 삶은 나에겐 필요 없소. 서양 문학사에서 이 장면은 최고 명장면으로도 꼽힙니다. 그 이전 문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불사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거절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 장면을 두고 필멸성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최초의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 속에서는 삶의 목적도, 간절함도, 사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 정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눈을 뜨자 짙은 안개가 눈앞에 가득합니다. 당신은 바위에 등을 대고 앉아있고 주변에는 괴짝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신 칼립소의 곁을 떠나 스케리아라는 섬의 왕인 알키노우스의 도움으로 고향 이타카를 향해 출항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당신을 짐짝처럼 어느 해안에 내려놓고 다시 배를 몰고 떠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해안을 바라봅니다. 산의 능선, 해변을 때리는 파도,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젊은 목동이 걸어옵니다. 어깨에 양가죽을 두른 18쯤 되어 보이는 청년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가요? 청년이 빙그레 웃습니다. 이 섬 이름을 모르세요? 여긴 이타카입니다. 당신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20년 동안 꿈꾼 그곳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동의 모습이 서서히 바뀝니다. 여신 아테나입니다. 오디세우스여, 당분간 네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를 살리는 길이다. 아테나는 궁전의 정황을 알려줍니다. 이웃나라 귀족 108명이 모여 3년 넘게 눌러앉아 매일같이 당신의 소를 잡아먹고 포도주를 축내며 왕비 페넬로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왕비와 혼인해 이타카의 왕자를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만약 당신이 지금 왕의 모습대로 나타나면 당신의 아들이 먼저 암살당할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거지가 되어야 한다. 여신이 지팡이로 당신을 살짝 두드립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등이 굽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핍니다. 얼굴은 40년쯤 늙었습니다. 왕의 튜닉은 사라지고 낡은 거지옷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여신의 조언을 받아 섬의 서쪽 언덕에 있는 늙은 돼지치기인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는 당신 아버지가 종으로 데려온 사람이지만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노크를 하니 늙은 남자가 문을 엽니다. 노인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손님인 당신을 정중히 모시면서 20년간 벌어졌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왕이 20년 전 트로이로 떠났소. 그 후 왕비님은 밤마다 우신다오. 당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는 당신을 찾겠다고 배를 타고 떠났고
곧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도 잊지 않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립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에우마이오스를 힘차게 껴안습니다. 그리고선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타카를 떠날 때 아들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눈도 못 뜬 갓난아기였습니다.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아들이 첫걸음을 떼는 것도 첫 이빨이 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왕비한테 왕자의 무사 귀환을 알리겠다고 궁전을 향해 떠났습니다. 적막한 오두막에는 당신과 텔레마쿠스만이 남았습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당신 옆에는 당신한테만 보이는 아테나 여신이 서 있습니다. 여신이 당신의 얼굴을 만지자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텔레마코스가 깜짝 놀라 물러섭니다. 그의 손이 칼자루로 갑니다. 텔레마코스여, 나는 네 아버지다. 청년이 얼어붙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걸어가 그를 껴안습니다. 청년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런 아들을 붙잡고 왕위를 다시 회복할 비책을 귓속말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왕의 귀향이라고 하면 성문 앞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 나팔을 부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적들의 숫자 때문입니다. 그의 궁전에는 지금 수많은 귀족 남자들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최강의 전사라 해도 108대 1의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정확한 숫자를 적고 있습니다. 이웃섬인 두울리키온에서 52명, 사메에서 24명, 자킨토스에서 20명, 이타카 본토에서 12명입니다. 학자들은 숫자에 대해 달의 순환주기로 해석합니다. 달은 약 29.5일을 주기로 차고 기우는데 1년은 12개월입니다. 12개월 곱하기 9는 108개월입니다. 그리스인은 108이라는 숫자에 대해 지상과 천상의 질서가 한 바퀴 순환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완전한 주기라고 믿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족의 전쟁이 9년간 이어지고 트로이 전쟁이 9년간 벌어지고 10년째 결말이 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청동기 궁전 규모를 놓고 보면 귀족 숫자는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시내티 대학교의 칼 블레겐 교수는 1950년 그리스 남서부에 필로스에 있는 청동기 후기 왕의 궁전 유적인 네스토르 궁전을 집중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궁전 언덕 전체는 약 170m 곱하기 90m, 즉 축구장 2개 정도 크기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왕이 실제로 정치와 잔치를 벌이는 중심홀인 메가로는 훨씬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150제곱미터로 45평 아파트 수준이었습니다. 홀 한가운데는 지름 4m의 커다란 원형 화덕이 있고 그 네 귀퉁이에 지붕을 받치는 나무 기둥 4개가 서 있습니다. 벽에는 사자와 그리핀 벽화, 왕좌는 오른쪽 벽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넉넉 잡아 30명에서 40명 정도입니다. 당신은 거지 복장을 한 채 궁전을 향합니다. 그리고선 홀에 들어가 구석에 앉습니다. 당신은 귀족들의 얼굴을 한 명씩 살핍니다. 가장 오만한 자는 안티노오스입니다. 이타카 귀족 에우페이테스의 아들로 20년 전 당신이 이타카를 떠날 때는 갓난아기였는데 지금은 왕비를 노리는 무법자로 성장했습니다. 안티노오스가 당신을 향해 비웃습니다. 저기 거지가 왔군. 이리 와서 여흥을 도두어라. 당신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기어갑니다. 그리고선 손을 내밀며 빵 조각을 청합니다. 안티노우스가 발밑에 발판을 집어들어 당신을 향해 던집니다.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조용히 삼킵니다. 밤이 됩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홀에 화덕불만 남습니다. 당신은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발을 씻어달라고 청합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당신 어릴 적 유모입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가져와 당신 발을 물에 담급니다. 그녀의 손이 당신 오른쪽 무릎을 지날 때 손이 멈춥니다. 오래된 흉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늙은 당신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손에서 물동이가 미끄러져 홀 바닥에 쏟아집니다. 당신은 그녀의 입을 서둘러 막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이 홀에서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돼요. 늙은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날 아침 왕비 페넬로페가 홀에 나타납니다. 늙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알던 20살을 갓 넘긴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영생을 사는 여신인 칼립소는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한한 시간을 지닌 여신에게는 절박함도 애절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홀 중앙에 선 페넬로페의 손에는 큰 활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당신의 활 복합궁입니다. 트로이로 떠나며 벽에 걸어두고 간 활, 아무도 손대지 않은 활입니다. 페넬로페가 외칩니다. 활 시험으로 신랑을 정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을 쏘아 도끼자루 12개의 구멍을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두가 흥분합니다. 첫 번째 활을 잡습니다. 시위 고리를 걸려고 활을 굽히지만 굽혀지지 않습니다. 얼굴만 붉어질 뿐입니다. 수많은 도전자가 나섰지만 아무도 시위를 걸지 못합니다. 활은 당신의 것입니다. 활에 기름을 바를 줄 아는 것도, 시위를 거는 각도도, 활대를 굽히는 요령도 모두 당신만이 압니다. 오만한 안티노우스는 시도를 미룹니다. 자기가 시도해서 실패하면 체면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이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안티노우스가 발을 굴러 홀을 조용하게 합니다. 저 노인을 홀 밖으로 끌어내라! 그때 페넬로페가 말립니다. 참가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귀족들이 당신에게 활을 던집니다. 당신은 홀 한가운데 서서 활을 무릎 사이에 끼웁니다. 왼쪽 발로 활대 아래를 밟습니다. 오른손이 시위고리를 잡습니다. 당신은 한번 짧게 숨을 내쉽니다. 활이 굽습니다. 홀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화살을 하나 시위에 걸어당깁니다. 활 시위 소리가 홀의 화덕 뒤까지 울려 퍼집니다. 화살은 도끼자루 구멍을 차례로 통과해 홀 반대편 벽에 박힙니다. 그리고서 당신은 거지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왕의 튜닉이 나타납니다. 여신 아테나가 당신 얼굴에 마법을 걸어줍니다. 108명이라는 적 앞에 20년 만에 이타카의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은 주저할 틈도 주지 않고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겁니다. 그리고 안티노우스를 날립니다. 귀족들이 벌떡 일어서 무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려 있어야 할 그들의 무기는 없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조용히 모든 무기를 무기고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의 무기를 든 채 홀문 옆에 섭니다. 그 옆에 아들 텔레마코스가 창을 들고 서고 그 옆에는 늙은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청동 도끼를 들고 섭니다. 당신 화살이 적들의 심장에 잇따라 박힙니다. 어느덧 홀 안이 조용해집니다. 귀족들이 홀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선 당신은 창을 내려놓습니다.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홀 계단을 뛰어올라 페넬로페의 방을 향해 달립니다. 왕비님,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페넬로페는 위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신이 그녀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페넬로페가 물끄러미 유모를 봅니다. 유모여, 늙어서 정신이 흐려졌구려. 2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분이 돌아오시겠소? 페넬로페는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당신은 홀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당신을 오래 봅니다. 당신은 눈물을 삼키며 두 팔을 벌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서 있습니다. 아들의 외침에도 페넬로페는 신중합니다. 아들아,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버지라면 우리 둘만 아는 표식을 알 것이다. 그녀는 유모를 향해 안방의 침대를 홀 옆방으로 옮겨 당신을 편히 쉬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페넬로페, 누가 그 침대를 옮긴단 말이오? 당신은 이타카를 떠나기 전 안방의 침대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방 안에서 자란 올리브나무 한 그루를 살려둔 채로 침대 다리 하나로 삼았습니다. 침대는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홀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미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오디세이아가 3000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귀향서사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바로 올리브나무 침대에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올리브나무로 이뤄진 침대라는 설정을 통해 뿌리 박힌 것은 옮길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무는 죽은 목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외형이 사라져도 나무는 안방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페넬로페의 사랑도 20년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년간 온갖 역경을 뚫고 오디세우스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왕좌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침대였던 곳입니다. 호메로스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오래 헤매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옮길 수 없는 뿌리 위에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신가요?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는 평안한 저녁. 그것이 3000년 전 이타카의 왕이 20년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디세우스 3부 시리즈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환생 체험지는 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전장일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둥둥 떠있는 무중력 공간인 우주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음 환생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영상 밑에 있는 하이프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환생 특급의 영혼 안내자 아르케 채널의 강림이었습니다.